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추가 공천 심사를 발표했고요. 또 민주당은 어젯밤 늦게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또 잠시 뒤에도 전략공천 후보와 지역을 추가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선거구 획정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공천 작업이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도 함께 보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랑갑 또 대전 중구 두 곳에서는 이제 경선을 하게 되고요. 또 계양갑과 창원 진해에서는 전략 공천이 진행됐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이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그 계양갑의 최원식 변호사는요. 예. 옛날에 그 19대 때 민주당 계열로 이제 그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그 계양을의 예. 시너지 효과 이런 걸 이렇게 감안해서 단수 추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창원 진해 이종욱 조달청장은요. 아마 이제 그 지역이 이달곤 그분이 그 불출마를 했던 이런 이제 지역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략 지역으로 아마 이제 공천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뭐 흐름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뭐 부분적으로 이제 다 이제 세팅이 다 양쪽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최원식, 유동수 이 두 분이 서로 잘 아는 분들끼리 매치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 원희룡 두 그 빅매치의 여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 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뭐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어떤 그 송도나 또 연수 이런 지역 또 계양 지역에서 민주당의 그 흐름이 압도적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도전하면서 일정 정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제 이번은 충청권이 상당히 어떤 국민의힘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인천이 충청권의 영향을 꽤 받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원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라서 그쪽 지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창원 진해 지역은 이제 황기철 군인 출신입니다. 민주당의 군인 출신의 그쪽 진해 지역이 사실 아무래도 뭐 해군 지역이 있는 사령부가 있는 지역이고 또 조달청장하고 매치업이 됐다는 면에서 상당히 어떤 진해 지역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이제 잠시 뒤에는 또 민주당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과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천 결과도 경선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특별히 좀 눈에 띈 게 있으셨는지요? 지금 이제 그 영남의 중진들 예. 관심이 많았죠. 특히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울산에 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김은혜 수석도 이제 분당 의뢰 네. 좀 이제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길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이제 다 된 걸로 보입니다. 무조건 이제 그 다선이라서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기는 공천입니다.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김기현 대표도 강하니까 승리했겠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은혜 수석도 김민수 대변인 예. 승리했고요. 그다음에 권영진 대구시장은요, 아마 이제 거기에 그 경선을 통해서 김용판 의원 예. 이긴 걸로.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이 강한 자가 살아남았다 시스템에 따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먼저 이 내용 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어떤 지역에 대한 또 어떤 후보자가 좀 나올지 좀 관심을 모았는데 뭐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기동민 의원, 변재리 의원 또 예. 뭐 각 그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뭐 기본적으로는 그 변재리 의원 지역구는 2인 경선이 됐죠. 예광희 씨하고 그 이장석 씨 두 분이 예. 됐고요. 또 오산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후보가 결정됐다는 것이 또 좀 다소 충격적인 거고요. 예. 김남근 변호사는 사실은 뭐 승동을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성북을 기동민 의원 지역구에 예.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약간 그 얘기가 나왔던 분들이 뭐 김남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또 다시 또 무슨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변호사들이 전략 공천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지금 안민석 의원이 가장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략 지역이 됐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영입인재 25 차지호 씨가 공천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민석 의원으로서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략 공천제로 발표된 지 지금 하루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부평구 울 또 경기 오산시 바로 지금 후보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신속하게 뭐 나의 길을 간다 반발이 있더라도 원래 정해진 대로 이제 그 간다는 아마 이게 의지 이런 거고요. 성북구는 이제 기동민 의원이 이제 그 라임 사건에 예. 연루되고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김남근 변호사 참여인데 네. 이분은 이제 단수로 아마 공천한 거고요. 가장 관심이 있은 게 그 안민석 의원 네. 오산인데 예. 여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효은 씨라고요. 입에서 영어 강사 레이나 이분이 갔거든요. 네. 여기에 맞춤으로 좀 젊은 차지호 이분도 이게 좀 젊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맞춤형으로 아마 공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이제 다 경선으로 아마 가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 좀 마무리 짓고 다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뭐 공천 결과 또 뭐 여러 가지 경선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 좀 글쎄요, 보셨어요?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명호 예. 두 분이 굉장히 빅매치였는데 의외로 김기현 대표가 살아남고 주호영 의원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의 결과들을 보니까 사실은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평균 연령이 56.5세에서 58.2세로 더 고령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젊은 공천 비율도 40대 이하가 19.5%에서 13% 떨어졌다. 그리고 여성 비율도 11%에서 9.1% 떨어졌다 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공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여성 비율이나 청년 비율이나 또 전체 연령이 높아진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진들이 좀 현역으로 대거 공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뭐 한동훈 비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도 뭐 비례대표 때도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 추천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할지 말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국민 추천제는 이제 강남 쪽이나 일부 영남에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좀 이게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조건 다 현역이 이긴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 좀 조용한 이제 감동이 있는 이런 이제 경선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그 30대입니다. 30대. 그런데 부산 수영에서 전봉민 의원을 꺾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각본 없는 게 드라마입니다. 감동. 그리고 이제 그 구자룡 변호사 이재명 저격수로 평론을 많이 했던 이분도 이제 양천갑에서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럼에도 이게 조수진 현역 의원 전 최고위원이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다 꺾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자꾸 이게 현역이 다 이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신인 중에도요 인지도나 이걸 갖춘 분들은 많이 이제 그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공관위에서도 이기는 공천이란 이제 원칙을 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기는 해요. 네, 저는 그런 말에는 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너무나 지나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는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인물에서 조금 더 깊이 인식이 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 그런 부분이 사실 이기는 공천이기도 해요. 너무 지나치게 혁신적인 공천, 젊은 공천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결과가 나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 좀 얄미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권자의 심리로 보면 예. 연령이 높아지고 현역이 많은 게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면이고 또 하나는 뭐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대통령 부인의 어떤 백 문제라든지 쌍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당을 박차고 나간 부분이 아무래도 현역들의 이탈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배점에 있어서 처음부터 현역에 다소 유리한 배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소위 용산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나 경험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론 조자룡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구자룡 감동이라고 변호사요?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동훈 효과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뭐 조자룡 변호사를 구자룡으로 좀 정정을 구자룡 해주세요. 변호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당에서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밀고 있는 사람이 또 혹은 강예찬 평론가도 대통령하고 아주 친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것이죠. 예, 그리고 나가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용산 참모진들이 잇따라 패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정말 찐윤이라고 불리는 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현모 전 인서비서관 등은 이제 통과를 했는데 네. 약간 좀 행정관급 참모진은 좀 고배를 계속 마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네,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으로서 바로 지역에서 아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대선 때부터는요 상당히 출마를 전제로 와서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에 들어간 그런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권이 무능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가 있는 진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 결과이기도 하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예. 어제 보면 뭐 김은혜 전 수석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평가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요 참모들한테 이제 출마는 자유인데 어떠한 게 특혜도 없다. 이걸 여러 번 이게 천명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 하다 보니까 김은혜 이분은 이제 수석은 워낙 인지도나 또 이제 도지사까지 어떤 분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이긴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젊은 행정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짧고 인지도가 이게 낮다 보니까 현역들한테 패인 거 이것도 시스템의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되고요. 결국 이제 2명 정도가 윤석열 사단 검사 중에 2명 정도가 단수된 거예요. 주진우 그다음에 이원모 2명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요 몇 명이 결선이 갔습니까? 박균택 변호사,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그 외에도 이제 정진상, 김용의 변호인들 전부 한 6명 이상 가 있거든요.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 자국의 검사를 내리꽂았다. 이래봤자 이게 2명이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검사 때도 수사 잘했고 창업의 1등 공신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인이 6명 갔는데 왜 검사는 2명밖에 안 갔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민주당이 비난할 건 아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도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만은 어제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전략 공천지를 어제 발표하고 오늘 바로 이제 후보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은 너무 심한 거죠. 속도감 있게 하기에는 회의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바로 어제 뭐 그 공간위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넣어봤는데 바로 결과가 나온다. 예. 그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컨대 뭐 공간위에 박용진 의원 케이스처럼 질문을 했는데 바로 회의도 열기 전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형식화, 형용화시키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정말 진지한 공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스템 있게 빨리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와 회의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누구는 날리기로 했고 그렇게 주고받는 것인지를 의심스러울 정도의 빠른 속도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란을 잠재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 뭐 안규백 공감위원장이 시작하는 말로 뭐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예. 쉽사리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이 홍영표 의원이 굉장히 반발을 했다. 안민석 의원, 변재일 의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요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부평을은 이제 조금 전에 발표한 것처럼요. 예. 그 박선원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천안함부터 해서 저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격 심사를 통과됐는지 좀 의문이 갈 정도로 아마 이제 경선 기회를 준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그 민주당 보니까 컷오프라든지 단수 춘천에서도 비명 행사했거든요. 친명은 이제 횡재한 거예요. 컷오프에서도. 근데 경선도 그래요. 경선도 친명만 완전히 살아남고 비명은 거에게 죽거든요. 예. 왜 그러냐? 결국 이제 당원들 중에 개딸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저는 광주에서 보면 대부분 이게 현역이 물갈이가 됐는데 그거 다 비명이에요. 비명 행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까지 한 이런 분 아닙니까? 위장 탈당까지. 이런 분들에게 원래는 걸러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민주당 입당해서 경선을 통했지만 저는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니까 살아남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게 경선까지도 어떻게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 행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 배제가 결정이 됐는데 어제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중성동갑에서 선거운동을 재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에 좀 이번 결정을 재고해달라. 거취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을 들어본 다음에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앞서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향후 당에서 원하는 답이 들리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어제 보니까 이제 오후 6시에 지역에서 왕십리역에서 시위 예, 지금 저게 집회를 어제 했고 화면이죠. 네. 예. 했고 홍영표 의원이나 또 윤영찬 의원이나 송감석 의원이 지지하는 의미에서 동참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당의 반응은 이재명 대표나 또 정청래 최고의 얘기를 아무리 봐도 이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전현희 의원이 저기 와서 저런 분위기에서 과연 보따리를 제대로 풀 수 있는가 그리고 당원들도 상당히 출렁거릴 것이라고 보고요. 또 실제로 이 지역은 홍익표 의원이 임종석 의원이 올 걸 전제로 해서 서초울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문제인데 과거의 방식으로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정 정도 공천의 지분이 있는 겁니다. 원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자기 지역이면.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3지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2016년도에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컷오프 당해서 무소속으로 세종에서 출마했던 경험이 있듯이 그전에는 탈당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임종석 의원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저께 한 번 더 명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이런 공천이 과연 민주당이 이기는 공천이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만약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무소속이라도 나오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자리 이대로 그냥 주저앉기는 쉽지 않은 형국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이 됐고 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이 송파갑도 이미 조재희 후보가 단수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거취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고민을 할 거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개가 짖는 데서 이게 기차가 멈출 수 있냐? 어차피 이게 그냥 정면 돌파한다. 뭐 탈당하려면 하고 잔류하면 잔류하고 아마 이런 이제 태도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임종석 실장의 향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탈당보다는요. 아마 이제 당에 남아서 이재명 체제를 이렇게 흔들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자.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 민주당이 폭망한다.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얼마 가겠느냐?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민주당 선거가 폭망하면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대안이 누구냐? 그때 임종석 내가 이게 당권을 접수한다. 저는 이런 의도력에 이번 수모는 참고 당에서 이게 투쟁하면서 총선이 폭망하면
어차피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는 끝나니까 그때 아마 당권 접수. 그다음에 당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이게 친문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진영에 보면 돌연변입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민주운동이 지분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당내 투쟁으로 가서 이재명 체제 대안으로 본인이 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임 전 실장의 선택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이렇게 극심한 공천 갈등에 서른 의원과 이상원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벌써 5명이 됐는데요. 이런 탈당 움직임에 이재명 대표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의총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제 발언을 내놓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뭐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을 좀 내놨는데 뭐 정면 돌파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 좀 그런 보입니다. 거죠.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심지어는 뭐 이해찬 자기 멘토라고 생각했던 이해찬 대표의 고언이죠. 어쨌든 임종석 실장 공천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최소한 경선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저렇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찬 대표의 말도 무시할 지경이면 이제는 뭐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계 의원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임종석 전 의원은 그 기본적으로 뭐 전대협 세대니까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서 내부적 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있을 아직 뭐 발표되지 않은 뭐 비명계 의원들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기조대로 쭉 간다라고 보면 저는 뭐 될까요? 이미 그런 어떤 뭐 어찌 루비콘간을 넘었다 이미 예. 보여줄 걸 명확하게 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었는데 임종석 실장을 보기 좋게 저렇게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하고 상의해 가는 모양새조차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이 패배했을 경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면 돌파한다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도 뭐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진 보기에 않을 거 아닙니까? 지더라도 확실하게 내 체제를 방탄해줄 확실한 충성심 있는 의원 100명이 필요한 거지 충성심 없는 의원 150명, 180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게 저는 마음과 생각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자기만 충성할 뭐냐면 이게 뭐 차은우보다도 내가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줄 안기령 같은 이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기고 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를 자꾸 비교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공정하게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비명한 데는 3대 0으로 너는 3점 먹고 시작해. 그럼 너는 이게 업사이드는 반칙도 아닌데 계속 불고 우리는 봐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심판이 하는데 그 어떻게 그 누가 축구 경기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불공정하게 경기된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청래 최고가 자꾸 이게 축구 비유를 하던데 뭐 김대중은 차범근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 황선홍이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박지성이고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언제 그 박지성 세대의 선수들을 학살했습니까? 같이 조화를 이뤘죠. 그리고 이게 손흥민 그 선수들 11명이 동료들 평가할 때 누구한테 빵점 줍니까? 다 10점에서 8, 9점 이렇게 공정하게 채점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정청래 최고는 비교할 걸 해야지. 더 이상 이 축구 선수들 명예를 더럽히지 마세요. 근데 당을 그러니까 장악하는 목표가 좀 강한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지면은 다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적 구력이 적다 그렇게 봐야 돼요.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은 0.5선에 불과한 부분이고 자기가 국회의원들이 아니더라도 당협위원장만 다 자기 편으로 다 모이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잘못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김원준 씨나 이런 쪽의 어떤 그 심리를 같이 작용해서 이게 아직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현실적인 파악이 일반 민중 또 중도적인 어떤 일반 시민하고는 동떨어진 시각을 아직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이러한 공천이 만약에 물론 뭐 지난 총선이 너무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180석에서 150석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결코 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령 수도권이 전패해서 120석이나 100석 가까이 될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자기가 뭐 천홍성 같은 당협위원장을 다 옆에 끼고 있다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마 그 얘기는 이미 건노갑 고문이라든지 김은기 고문이라든지 이런 당의 어른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찬 대표조차도 이제는 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임종석, 기동민, 그다음 홍영표, 윤영찬 다 누굽니까? 호남의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호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김에 이 공천 상황 좀 더 지켜볼게요. 이 정치 1번지 종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곽상원 변호사를 당수 공천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종로 상황을 보면 현직 뭐 최재형 의원 또 개혁신당의 금태섭 변호사 그리고 이제 곽상원 변호사까지 법조인 간의 대결이거든요. 네. 이들의 판세는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지금 이제 금태섭 그 의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제3지대의 바람을 물고 누구 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최재형 의원에 비해서 곽상원 변호사는 약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물론 그 종로가 원래는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어떤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어떤 그 편을 모을 수 있는데 실제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어떤 소구력을 가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 3자 구도에서 과연 금태섭 의원이 최정표를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나름대로 자기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역 의원이 최재형 의원이 이롭다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이 되거나 금태섭 의원이 최재형 의원 표를 많이 가질 경우에는 의외로 곽상원 변호사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감히 이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제가 17대 나왔을 때 그런 형태였습니다. 추미애 의원하고 소위 그 한나라당의 그 사선 의원 유준상 의원하고 나왔을 때 유준상 의원장이 저를 굉장히 그 도와줬어요. 제가 추미애 의원 표를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당선된다고. 근데 결과는 제가 당선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당선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 금태섭 알겠습니다. 의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곽상원 변호사 이런 분에게 공천 배제 안 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이분이요 33기 변호사인데 뉴욕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주택 구입이라든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게 그 외국한 거래법으로 이게 부인이 노정연 씨예요. 부인이 재판을 받았는데 남편이 변호를 한 거예요. 근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말은 이게 돈을 외국으로 이게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박연차로부터 집 구입 이거 수사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근데 부인이 생활비나 이걸 이게 불법으로 빼돌렸다. 이게 남편이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부인 책임입니까? 공동 생활비 아닙니까? 같이 유학 간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범죄 전과가 있는 부인이 근데 남편 책임이 저는 있다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을 이렇게 걸러내지 않고 공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 한 두 분 한 30초씩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원래 오늘이 이제 쌍특검법이 좀 이제 재표결되지 않을까 이제 관측됐던 29일이었는데 지금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오늘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법에 거부권을 10일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표결도 그에 준해서 신속하게 했어야죠.
왜 이걸 질질질 정치적으로 끄느냐. 이거 헌법을 갖다가 이게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래 보이고요. 예. 이제 끝났다 봐요. 알겠습니다. 짧게 좀 들어볼게요. 뭐 그것은 이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은 며칠 안에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것을 표단속할 만한 민주당의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다 말하자면 그 단결하고 국민의힘 표가 와야지 이게 될 텐데 현재는 국민의힘이 단결하고 민주당이 흩어져 있는 상태라서 요원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